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틀 전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한중일이 같이 하는 아세안 플러스 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 수습 절차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한국 경제 시스템 및 긴급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은 끝났다고 말을 했는데요. 탄핵이 되냐 안 되냐로 인한 것만 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한다면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현재 이거보다 더 큰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특히 투자시장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대통령 탄핵 가결을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또 있죠.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그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권력의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까지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오프닝 매치 정도 되는 성격이고, 사실 내년 1월 트럼프 임기 시작부터가 이제 불확실성의 본 게임이죠. 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권력 공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무역 통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컨트롤 타워, 즉 의사결정과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체계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뭐가 제한적이라는 겁니까? 의사결정 내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 정책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국가 간 대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를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권한대행 체제로는 현실적인 국가 간 거래나 협상이 어려워요. 이 빅딜이 어렵다 이거죠. 네.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들이 몇 개월짜리 정부에 신뢰를 주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물론 실무진급들에서는 지금도 불철주야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팀장이나 임원이 출장이나 휴가를 갔을 때 그 기간 동안 아무리 차장이나 과장이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덩어리 큰 일이나 타부서 타업체에 엮인 일들은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일의 결정 정도나 진행이 되는 거고, 좀 큰 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나 타 업체에서도 팀장 오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일이 어떻게 딜레이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 무역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 관세 인상에 대비해 다른 국가들하고 공조하고 정상 간 빅딜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의 핵심 의사결정은 어려워졌고요. 실무진 선에서만 개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도 없고요. 특히 대미 무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있어 더 큰 충격을 입을 우려가 큰데 이번에 이런 상황까지 겹친 겁니다. 실제 정치적 혼란과 권력 공백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내년부터 수출로 인한 타격 가능성이 워낙 높아서 한국은행도 환율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달아 금리 인하를 단행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한국은행이 RP 매입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기로 한 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14일 동안만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한국은행이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2월 28일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내년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월부터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이 집권하자마자 예고된 대로 강도 높은 무역 통상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또 수출 시장, 금융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애초에 트럼프 임기 시작부터 타격이 불가피한데 권력 공백으로 다른 나라들과 추진력 있는 대응도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를 이유로 2주간 하기로 했던 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을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이후 한 달 이후까지 길게 늘려 잡은 거예요. 환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쵸. 사실상 한국은행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무역통상 이 부분 말고 이번 주부터 또 급속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건데요. 이건 안보 이야기인 것도 맞지만 경제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트럼프가 별도 TF를 구성해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할 거라는 타임즈지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 트럼프가 북한을 담당할 특임 대사 자리에 리처드 그레넬이라는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임명한 게 속보로 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속보로 나올 만큼 중요한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한국의 이해관계, 한국 입장하고는 완전 별개로 한 북한과의 직거래 형태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한국 빼고. 네. 북한도 특히 북핵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한국을 봉인해놓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딜을 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 북이 서로 한국을 빼놓고 이야기하자는 부분에서는 서로 코드가 맞는 거네요. 네.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대북 정책과 협상의 방식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을 거르고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 회담 때도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게 아무런 결과물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 그 과정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우리를 건너뛰고 북핵 합의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 맞죠? 맞아요. 사실 그때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미국과 북한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북한은 과거 정전협정 당시 당사국에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평화협정이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역대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물론 역대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해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대북 정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겪어봤으니까 아는 내용이죠. 네. 이번 트럼프 2기 때도 대북 정책이나 협상을 할 때 1기 때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뭐 다들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 입장에서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건 아무리 트럼프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대북 문제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북한 문제나 협상을 진두지휘할 인사가 친한파 혹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헤아려 가면서 대북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리스크는 그나마 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 보면 그런 인물들이 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내각 주요 관료들하고 심각한 의견 충돌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돌아서는 등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을 잃는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1기 때 겪었던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확실히 충성을 증명한 인물 그리고 고립주의적 자국우선주의라는 소위 트럼프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 위주로 요직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북 정책을 맡게 될 인사 역시도 리처드 그레넬이라고 해서 트럼프주의 노선을 확고히 따르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레넬이 누구냐면 지난 트럼프 정권 1기 때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했었고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도 했었던 인물인데요. 특히 독일 주재 대사 시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설파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회원국을 추가해서도 안 되고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등 우방국들과의 외교에서 보기 드문 공격적인 언사를 자주 했었는데요. 이런 태도로 인해서 당시 대사 시절 각국 외교관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껄끄러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레넬은 미국 워싱턴 DC가 이제는 미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수도가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미국 자국의 이익은 등한시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챙겼다는 뉘앙스로
과거 정부들의 이런 대외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을 우선시해야 할 시간이라며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트럼프인데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그레넬이 트럼프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트럼프가 후보일 때부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그레넬이 국무장관 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에서 올해 여름부터 그런 예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레넬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북한을 담당할 특임 대사 자리에 그레넬이 임명되면서 북한 문제의 한국 배제 가능성이 더 커져버렸고요. 이로 인해 무역 통상 문제뿐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미북 간 외교 안보적 딜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를 오로지 투자 시장의 자산 가격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무역 환경이 어떻니, 기업 매출이니, 내수가 어떠니 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 하락하면 그걸 피부로 더 느끼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되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까지 성장세가 꺾이면서 일자리와 각종 투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일들이 하향 산업과 밑에 작은 기업들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용 상황은 크게 더 나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줄어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비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금융권이라고 이 위기의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죠.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높아지고 부실 대출 사고들이 터져 나오면서, 혹은 이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동시에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위험도도 커지면서 해외 투자 자본들이 하나둘 자본을 빼내가는 상황이 빈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수입품의 가격은 치솟게 되고 기업의 생산 원가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경제 전반에 부담을 더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이때부터 이제 국내 부동산, 주식 할 것 없이 원화로 된 자산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사소한 이슈 하나에도 예민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단기간에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맞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더 커져만 가고요. 그리고 뒤이어 실물 경제에서는 가계와 기업들이 부채를 축소하는 혹은 강제로 축소를 당하는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필연적으로 또 겪게 됩니다. 그게 사실 뭐 금융위기죠. 듣다 보면 현재 상황이 앞에서 말한 과정에서 지금이 한 60%에서 80% 그 정도까지는 온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경제 위기의 진행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위기의 과정들이 1, 2년 만에 단기간에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주가 폭락이 와야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는데요. 그런데 주가 폭락은 경제 침체나 위기의 기간 중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가 폭락을 통해 위기를 감지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폭락도 지나고 나서 봐야 폭락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세도 동반되고 중간중간에 큰 폭의 상승도 일으키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라 이게 위기감을 잘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맞죠. 크게 하락할 때는 이거 진짜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하면서 공포감을 느끼다가 또 며칠 급등세 이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감정을 까먹잖아요. 사실은 이미 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만으로는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당장 지금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경제 현실들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급격한 무역 환경 변화와 세계 질서 변화라는 그런 촉매제를 만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미뤄왔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곁에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과 권력 공백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촉매제 같은 개념이지, 이 정치적 혼란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혼란이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해결이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